1장 시간과 공간 고전적 직관의 탄생. 아침 해가 떠오르고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 혹은 하얀 머리카락이 늘어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돌멩이를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혹은 밤하늘 별 무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공간의 형태를 인식합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직관적으로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다르게 생각했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공간은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시계 바늘처럼 앞으로만 나아가고, 공간은 우리가 그 안을 걸어 다니는 그릇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과학의 언어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그는 17세기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공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뉴턴에게 시간은 그 자체로 흐르는 강물처럼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흐르는 존재였습니다. 공간 역시 거대한 비어있는 상자처럼 어떤 물체가 들어오든 그 안에서 위치와 운동을 정의할 수 있는 배경이었죠. 그 안에서 행성은 궤도를 돌고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며 사람들은 직선과 곡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런 시공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정하며 그 자체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든 걷든 앉아있든 상관없이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흐르고 공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감각과 너무도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다른 철학자들, 특히 데카르트는 공간을 수학적 좌표로 규정하려 했고, 갈릴레오는 운동의 상대성 개념을 통해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숫자이고 공간은 그 숫자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좌표계였습니다. 사실 이 직관은 아주 오래된 철학적 전통 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시간은 존재의 변화를 측정하는 흐름이고, 공간은 사물이 존재하는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이 둘을 마치 붓과 종이처럼 서로 연결되지만 역할이 분리된 도구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직관은 수백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대포를 쏘았고, 시계를 맞추고 별들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세계는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기계였고, 시간과 공간은 그 기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과학자에게 시간과 공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거나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이야기는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시공간은 하나의 구조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고전적 직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옷처럼 너무 익숙한 이 시공간 분리 직관은 사실 물리학의 근대 시대까지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리학의 초창기는 바로 이 절대적 공간과 시간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공간은 측정 가능하고 시간은 일정하며 모든 운동은 그 위에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념은 우리의 감각적 직관과 정확히 일치했기에 그 누구도 이 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언제나 극단적인 현상에서 시작됩니다. 빛의 속도처럼 절대적인 것이 등장하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관측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시간과 공간은 진짜로 별개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다음 장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2장 상대성이론 시공간의 통합. 1905년 한 젊은 특허청 직원이 쓴 논문이 세상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는 철학자도 실험물리학자도 아니었지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같을 수 있을까? 그는 이 질문 하나로 고전 물리학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뉴턴은 모든 운동이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지만 아인슈타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관측자에 따라 공간과 시간의 측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우주의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상 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빛은 진공에서 누구에게나 항상 시속 2억 9,979만 2,458m, 즉 빛의 속도시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다른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움직이는 사람에겐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쌍둥이 역설이 대표적인 예죠. 한 쌍둥이는 지구에 남고 다른 쌍둥이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주를 여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을 때 우주를 여행한 쌍둥이는 나이를 훨씬 덜 먹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지 계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이 더 천천히 흘렀기 때문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드는 현상을 겪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함께 왜곡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별개일 수 없다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만약 관측자의 속도에 따라 시간이 변하고 공간이 변한다면 이 둘은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같은 구조의 두 얼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 스페이스타임입니다. 수학자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바탕으로 4차원 시공간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x, y 지축의 3차원 공간에 시간 t를 네 번째 축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허수아이 부호가 붙은 특별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에서의 거리는 유클리드 기하처럼 단순한 피타고라스 법칙이 아니라 S제곱은 마이너스 C제곱 T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라는 형태를 띱니다. 이 공식 하나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은 더 이상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측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은 서로 섞이며 회전할 수 있는 하나의 4차원 구조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중력은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은 일반상 대성이론이라는 더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은 단지 하나로 합쳐졌을 뿐 아니라 물질에 의해 휘어질 수 있는 유연한 천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태양이 시공간을 구부리면 그 주변을 지나던 행성은 자연스럽게 휘어져 움직입니다. 이는 마치 대형 트램펄린 위에 공을 올려놓으면 작은 공들이 그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단지 무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반응하고 휘어지고 움직이는 동력학적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것도 고정된 것도 아니며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형태를 바꾸는 살아있는 구조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두 이론, 특수 상대성과 일반 상대성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구조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그 구조가 상호작용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공간도 여전히 연속적인 배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펼쳐지는 양자역학의 세계는 전혀 다른 법칙에 따라 작동하고 있었죠.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공간은 과연 양자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다음 장에서 우리가 양자장론과 시공간의 위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3장 양자역학과 장이론에서 본 시공간.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전자를 아주 작은 틈으로 통과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20세기에 맞이한 가장 큰 물리학적 충격은 자연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는 확률로 움직이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탄생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미시세계를 설명해주는 놀라운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믿어왔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비대칭입니다. 파동함수 xt를 보면 알 수 있듯 시간은 진화하는 변수로 사용되고 공간은 그저 파동이 퍼져 있는 좌표일 뿐입니다. 이상하죠? 아인슈타인은 분명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통합된 구조라 했는데 양자역학은 다시 시간을 특별한 축으로 뽑아내어 사용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양자역학은 여전히 고전적 시공간이라는 배경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자와 파동을 양자화하지만 그 입자들이 움직이는 무대인 시공간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확률적으로 춤추지만 무대 자체는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자연은 정말 그렇게 작동할까요? 물리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장이론 퀀텀 필드 시어리 QFT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입자란 본질적으로 장필드의 들뜸이며 전자 하나도 전자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의 한 점에서의 진동일 뿐입니다. 이 장은 시공간 전체에 깔려 있고 그 위에서 마치 파문처럼 에너지가 퍼져나가며 입자들이 발생합니다. 양자장이론은 놀라울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힉스 입자를 예측했고 LHC에서 그 입자를 실제로 발견했습니다. 전자기력, 양력, 강력도 모두 QFT로 통합되었고 입자들의 상호작용은 파인만 토표라는 언어로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시공간이 무대로 고정되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QFT는 장들을 양자화하지만 시공간 자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론은 극도로 정밀하지만 중력과의 통합, 특히 블랙홀의 중심이나 우주의 시작점처럼 시공간이 극한의 상태에 이르는 순간에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QFT에는 무한대가 등장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계산하면 에너지가 무한히 발산하기도 하고 공간의 한 점에서 에너지가 무한히 집중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이를 재규격화, 리노말리제이션이라는 테크닉으로 수습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수학적인 봉합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다시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무대 시공간 자체가 잘못된 가정은 아닐까?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공간 자체를 양자화하려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시공간도 입자처럼 에너지처럼 양자적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가설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자역학은 배경 시공간이 필요하고 중력이론은 시공간 자체가 유동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철학이 서로 다른 두 언어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양자역학과 일반상 대성은 같은 우주를 설명하면서도 전혀 다른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가들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머전트 즉 어떤 더 근본적인 것에서 생겨난 결과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끈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보 기반 우주론의 씨앗이 됩니다. 시공간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도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더 깊은 수준의 정보 흐름, 얽힘 구조 또는 장필대의 위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즉, 시공간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 장에서 소개될 이론들 끈이론과 루프 양자 중력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4장 시공간의 탈중심화 끈이론과 루프 양자 중력의 도전. 당신이 서 있는 땅,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공간, 책상과 의자, 나무와 거리. 이 모든 것이 시공간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사실 그 시공간 자체도 환상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물리학은 지금까지 이 시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수찬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입자들은 등장인물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고 힘들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그들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그 무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들이 시공간의 근본 구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끈이론 스트링 시어리이었습니다. 끈이론은 입자를 점이 아닌 진동하는 끈으로 본다는 대담한 가설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전자라고 부르는 입자도 중력자도 모두 같은 끈의 진동 모드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바이올린 줄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듯 끈의 진동 방식에 따라 입자의 질량, 스핀, 전하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끈이 진동하려면 공간이 단지 3차원이 아니라 10차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분의 차원이 공간의 어딘가에 말려 있거나 접혀 있어야 합니다. 이 차원들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끈은 복잡하게 진동하며 모든 입자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이론 속에는 자연스럽게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 중력자, 그래비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끈이론은 양자 중력 이론의 후보로 떠오른 유력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자유도, 너무 다양한 진공 상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능한 우주들. 스트링 랜드스케이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수많은 가능성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우주가 현실이고 어떤 우주는 수학적 허상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끈이론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때때로 측정 불가능성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무대는 여전히 복잡했고 우리는 배우들의 그림자만 보고 추측해야 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길을 걷는 이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시공간의 본질에 접근합니다. 그것이 바로 루프 양자 중력 루프 퀀텀 그래버티 LQG 이론입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시공간도 에너지처럼 입자처럼 양자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들은 시공간을 실수 좌표계로 연속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작고 유한한 크기를 가진 불연속적인 단위 플랭크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공간은 아주 미세한 격자 또는 루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루프들의 얽힘이 시공간의 모양과 굴곡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이 이론의 아름다움은 블랙홀의 중심이나 빅뱅의 시작점처럼 일반상 대성 이론이 예측할 수 없는 특이점을 자연스럽게 제거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무한대에 도달하지 않고 시공간은 양자적 떨림 속에서 태어나고 진화하고 사라집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끈이론과 달리 여분의 차원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3+1 차원 시공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수학적으로 더 단순하면서도 철학적으로는 더 급진적인 시도인 셈이죠. 왜냐하면 이 이론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은 실제가 아니다. 공간도 시간도 더 근본적인 정보 구조의 흔적일 뿐이며 우리가 그것을 공간 혹은 시간이라 부르는 건 마치 파도 위에 올라앉은 서퍼가 파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끈이론과 루프 양자 중력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모두 시공간이 더 이상 배경이 아니며 오히려 물리적 실체로서 등장하거나 혹은 더 근본적인 것에서 유도된 파생물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공간은 실체가 아닌 정보의 위상적 흐름이라는 더 놀라운 이론 홀로그래피 원리와 ADS-CFT 그리고 UEQFT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공간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 벽 너머에서 오는 정보를 통해 무대 전체를 다시 해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 즐거운 어린이의 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토트쌤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